우리 KBS가 보도하는 걸 미얀마 사람들이 버머로 자막을 걸어서 공유해요. 40년 전에 한국, 20년 전에 중국이, 10년 전에 베트남이 잡았던 기회를 몇 년 전에 미얀마라는 그 가난한 나라가 잡은 거예요. 네.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근데 쿠데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냥 생각해봐요. 기자로서 거기서 좀 가서 활동하시는 게 좀 어때요? 기자들이 미얀마 현지 양곤이나 만달레이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건 어떤 변명으로도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쁘다 바빠. 여러분이 놓친 그 기사 한 번 더 짚어주고 한 번 더 빡치게 만들 대댓기의 오늘 방송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그리고 대댓기를 쭉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뉴스 기사 제목만 봐도 빡이 치는데 자세히 듣고 오면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빡칠 수 있는 알빡기 코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국내 뉴스가 지금 터지잖아요. 터지죠. 지금 터져요. 오늘은 또 터졌어 또. 터졌어. 우리 안철수 이제 후보가 아니신가? 근질근질하지 또. 이게 안철수 후보가 아니실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분 이야기와 뭐 단일화, 뭐 오세훈 뭐 시장 후보, LH, 뭐 그린벨트 너무 뉴스가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이 많니? 왜요? 아니 뭐 맥라렌 차주가 애한테 막 욕하고 반말하고, 또 막 식당에서는 막 그 알탕을 재활용하고 막 너무 뉴스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뉴스가 있죠. 그런 뉴스 바로 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 뉴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발생한 지 벌써 2달 가까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제 기억은 그래요. 많은 한국 분들이 그 어린 여자 학생이 이제 숨졌잖아요. 시위 과정에서. 근데 그 학생이 뭐 한국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뭐 태권도도 했었다 이런 이것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다가 그 이후로 갑자기 LH 터지고 뭐 서울시장 터지면서 급격히 다른 뉴스 때문에 많이 묻혔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미얀마에서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김원장 선배 최근에 한 리포트, 제일 최근에 한 리포트 보면 그 되게 좀 테러에 가까운 좋아하던 캐릭터 티셔츠만 남았습니다. 이틀 전 군경은 만달레이 한 마을에서 무차별 사격을 했고 집에 있던 14살 툰툰 아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첫 집에서 일하던 역시 14살의 조묘 텟도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어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틀 전엔 아버지 품에 앉아있던 7살 소녀가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숨졌고, 어제 만달레이에선 12살 소년이 총에 맞았습니다. 모두 도심을 장악한 군이 시위대도 아닌 일반 시민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하면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오늘 또 주요 도시에서 침묵으로 군부에 항의했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가게 문을 닫고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270명을 넘어선 가운데 쿠데타 군장의 대변인은 국영TV에 나와 군부도 슬픔을 느끼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정은 시위대가 기물을 파괴하고 불안을 부채질했다며 시위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집단 괴롭힘 같은 믿겨지지 않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좀 제대로 알고 어떻게 하면 좀 여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깊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관심, 여기 좀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좀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서 미얀마 관련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 KBS 방콕 특파원 김원장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실화냐? 안녕하십니까. 저희 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낯설다. 그렇군요. 낯섭니다. 근데 저희 얼굴 다 보이시죠? 아,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원장 기자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방콕으로 특파원을 갔는데 가자마자 굉장히 일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계신데 특히 최근에는 미얀마 국경까지 미얀마에 들어가려고 취재까지 가셨다가 바로 앞에서 돌아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지난 주말 경찰의 실탄 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열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오늘 또 시위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유혈 진압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방콕에 계실 때가 아니라 지금 미얀마 현지 취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편안한 지금 안락한 곳에서 취재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요. 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비행기로 한 1시간, 2시간만 가면 양곤에 갈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자가격리를 15일 하고 취재를 해야 되는데 네. 받기가 어려워서 사실 뭔가 좀 그동안에 진행되고 저희가 방송으로 말씀 못 드릴 사연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이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김원장 기자가 그 최대한 그 국경까지 가셔서 이렇게 온마이크 잡고 그랬던 그 리포트는 봤어요. 그건 왜 어떻게 거기까지 가시게 된 거예요? 거의 차로 7시간이나 걸려요. 여기 이제 나라들이 땅덩어리가 크니까 태국이나 미얀마나. 예. 근데 이제 최대한 그 근처까지 가서 그 국경에서 미얀마 난민들이 지금 곧 국경을 무너뜨리고 쏟아져 나올 걸 대비해서 한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도 만들고 있을 만큼 지금 상황이 긴박하거든요. 미얀마가 지금 기자들이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처라도 가보자 해서 제가 한 열흘 전에 거기 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도 나 김원장 기자 경제 전문 기자로 알고 있었던 김원장 기자가 무슨 종군 기자 같이 이렇게 거기서 서 있는 걸 봤다라고 하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댓글 읽어준 기자들 시청자분들이 워낙 이제 김원장 기자 좋아하시고 해가지고 관심이 많으신데 어떻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방콕에 있는 김원장 기자입니다. 댓글에서 이렇게 늘 잊지 않고 불러줘서 너무 고맙고, 근데 오늘 우리가 무겁고 참담한 이야기 해야 돼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김원장 기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이 글을 이제 본인이 읽은 것보다 제가 빠르게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페이스북에다가 같은 뉴스가 반복되면 기사 가치가 떨어집니다. 미얀마가 그렇습니다. 어제 미얀마 관련 뉴스가 아침 뉴스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한 뉴스는 이제 9시 뉴스에 나가는데 아침 뉴스 광장으로 이제 갔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그래도 한 달 새 KBS 보도국은 거의 매일 미얀마 사태를 다뤘는데 KBS의 당연한 공적 책무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총에 맞아 죽어갑니다. 이 오래전에 우리가 그런 거친 과정을 이제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이 특히 많으세요. 그것도 당연하고 하지만 관심도 식고 포털에 노출도 줄었습니다. 근데 김원장 기자가 지금 미얀마만 취재하러 간 게 아니라 방콕이 이제 동남아 쪽을 다 담당하시거든요. 방콕에 있지만은 동남아, 호주 등 20여 개국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글쓰기 바로 전날에 이제 샤워하시는 동안 말레이시아가 북한 외교관들을 쫓아버리는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또 취재를 해야 되고 이것도 취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김원장 기자 취재를 하면서 미얀마 출신 청년들이 또 몇몇 교민분들이 김원장 기자한테 자꾸 이제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실상을 전해달라고. 그렇죠. 좀 알려달라고 뉴스를 보도해달라고 김원장 기자를 믿고 자꾸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는 지금 이틀 전부터 휴대전화 데이터, 와이파이까지 다 통제하고 있고 그들이 목숨 걸고 어렵게 찍은 사진, SNS에 몇 장의 사진 같은 걸 공유하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글을 올리시게 됐습니까? 심지어 우리 정여룩 앵커도 있지만 우리 KBS가 보도하는 걸 미얀마 사람들이 버머로 자막을 걸어서 공유해요. 한국뿐만 아니고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 참상을 같은 공간에서 저는
참여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는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지만 네. 미얀마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제 이메일 주소를 알아요. 미얀마 청년들이 이걸 보도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내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온라인이라는. 그 자기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드림의 왕심리 소래님이 미얀마 지인이 보낸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은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미얀마 군부에서 이제 외국인 핸드폰 사진까지 검열하고 있어서 저한테 보내자마자 바로 삭제했다고 하네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 염원이 정말 안타깝지만 미얀마의 민주화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사진을 찍어서 주변 사람한테 전송하는 것도 지금 막거나 그걸 검열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지 상황이 얼마나 지금 휴대폰을 검색하기 시작했으니까 교민분들 절대 휴대폰 안에 사진이나 영상 담아 다니지 마십시오라고 그런 고지가 떠요 지금. 미얀마 안에서. 그걸 어떻게 검열을 한다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들을 막 뺏어도 봐요? 미얀마는 지금 계엄령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군법에 의해서 단 한 번에 기소도 며칠 만에 돼요. 체포하고 기소하고 며칠 전에 그 체포된 미얀마 나온가 그 언론사 기자들은 벌써 형 선고가 됐더라고요. 군법에 의해서. 아 그렇게 빨리 돼요? 지금 네, 계엄령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민의 휴대폰을 검사해서 체포하는 건 뭐 다반사고 흔한 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는 사실 예전에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기총소사 같은 걸 이제 막 밝혀내려고 막 이게 밝혀지면은 정말 군부나 이제 전두환 일당이 정말 큰 책임을 더 물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놓고 막 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막 영상을 찍고 있는데도 쏘고 있는 거지. 지금 기관총을 쏘고 BBC 특파원 납치해서 사흘 동안 잠을 안 재우고 의료진들을 폭행하고 이렇다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서는 그 현장에서 AP나 AFP가 제대로 찍어서 보내온 영상은 오래전부터 거의 사라졌어요. 기자들 조준 사격하니까. 기자들을 조준 사격한다고요? 외신 근데 기자들? 이렇게 보면은 보통 시위 현장에 프레스라는 거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차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노려서 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영상을 보면 경찰들 말고 군인들은 엎드려 쏴를 많이 해요. 왜 하는지 아시죠? 네. 조준 사격하는 거예요. 예.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촬영도 쉽지 않아요. 그냥 정말 젊은 청년들이 휴대전화로 목숨 걸고 촬영한 영상들을 오히려 다국적 통신사에서 받아서 저희에게 전송하고 있거나, 또 이제 그분들이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인터넷을 닫아요. 그런데 미얀마 군정도 24시간 닫지는 못해요. 인터넷을 다 닫아버리면 증시는 어떻게 할 거고 은행 거래는 어떻게 할 거고 국가가 돌아가지 못하니까 최소한 밤에는 막고, 최근에는 이제 휴대폰 데이터에서 와이파이까지 막으려고 최대한 막아서 이런 영상과 사진이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 우리 VPN 접속하잖아요. 기자들이 보안 때문에 기자들도 VPN 접속해서 접속하는데, 회사에 없을 때는 그 우회 접속을 통해서 미얀마 국민들이 지금 이 소식을 미얀마 안에서 또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거죠. 네? 그 영상을 매일 받아보잖아요. 네. 그 사진을 매일 받아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일부 보셨을 거예요. 그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의 시신은 영화처럼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매우 참담합니다. 매일 접합니다. 아웃시스에서 차마 다룰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며칠 전에는 군이 이미 죽은 사람의 얼굴을 향해서 계속 기총소사를 하는 근접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시아에서 그 주변 나라에 와 있는 특파원이 그 영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상을 미얀마 사람들도 바로 공유하겠죠.
이게 2007년도 또 88년도 미얀마 사태와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다른가요? 지금 시위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거죠. 1907년입니까 9년입니까 이준 열사가 헤이그 박람회 왔을 네. 때 방 안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식을 알려면 얼마가 걸렸을까요? 힌스페터입니까? 그 광주 민주화 네네. 항쟁 때 힌스페터 그 독일 기자가 그걸 촬영해서 가지고 가서 서울 가서 그걸 다시 독일로 위성 청약을 해서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네. 엄청 오래 걸려요. 이 미얀마 사태가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이 미얀마 사태를 접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실시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같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거의 2달이 다 됐는데도 우리 네티즌들이 여기서 관심을 못 버리는 건 전 그래서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리비아 정권도 무너졌죠. 루마니아 정권도 무너졌죠. 정권은 늘 무너지고 민주혁명은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근데 왜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네티즌들이 이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같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할까? 실시간으로 전해지거든요. 네. 김 원장 기자 말대로 이게 지금 실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상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정현욱 기자 여기 그 클리앙 댓글 좀 읽으십시오. 클리앙의 바닉님이 전두환이 롤 모델이겠죠. 권력을 잃어도 어떻게 살아남고 자신의 부를 어떻게 지키는지 보여주니까요. 그 댓글을 보면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예전에 있었던 거가 떠올라서, 정확히는 이제 광주가 떠올라서 정말 더 공감된다. 너무 마음 아프다. 너희도 잘할 수 있다. 우리 같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댓글이 많고요. 실제로 미얀마 현지에서도 우리 이번에 이기면 우리도 한국같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비교 사진도 많이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은 더 이거에 더 공감이 많이 되고 뭔가 부채식도 있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40년 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죠. 네. 그래서 산업화가 매우 잘 되고 있던 나라에 민주화까지 얹혀지면서 두 가지를 다 얻었고 3만 달러가 넘는 경제 대국을 만들어냈어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80년에 주저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우리 기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시아에서 민주화 산업화를 다 얻은 나라가 있어요? 대만 정도? 쉽지 않아요. 다 중간에 넘어져요. 중남미 국가들 하나가 안 되거나 민주화가 안 되거나 산업화가 안 되거나 둘 다 안 되거나 아르헨티나처럼 둘 다 되다가 둘 다 안 되거나 우리 같은 나라가 없는 거죠. 미얀마 사람들이 또 미얀마 근로자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죠. 그죠, 맞아요. 한류 미얀마에서 지금 죽어가는 청년들이 거기가 국민소득 1,500달러 가난한 나라니까 우리랑 많이 다를 것 같지만 네. 매일같이 휴대전화로 BTS나 블랙핑크를 보던 친구들이에요. 페이스북에 블랙핑크나 BTS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그런 한국을 동경하고 나도 한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더 그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을 생각하는 거, 우리가 미얀마를 생각하는 게 참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그 김 원장 기자한테도 미얀마 분들이 특별히 이제 한국 기자라서 물어보거나 부탁하거나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전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미얀마의 인이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 사정을 인터뷰한 게 미얀마 말로 자막이 얹어져서 미얀마에서 유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거, 또 우리 정부가 여러 번 다양한 성명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이 문제지를 하고 또 무기금수 조치를 선제적으로 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미얀마 시민들은 다 공유하고 있고, 오히려 너무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잘 해내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우리 교민들은 네. 반대로 그것 때문에 군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 아, 그럴 정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군부의 최고 사령관의 아들이 뭐 지난 주말에 뭐 초호화 리조트에서 무슨 관광 행사 같은 거 열었다는데 지금 그래도 되는 상황입니까, 거긴 지금? 걔네는? 그 민아웅이라는 사람은 10년 전부터 이제 군부 최고 통치자였고요. 민아웅 훌라잉이죠.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킨 그 사람의 아들과 딸이 30대 중반인데 뭐 네. 기사를 보니까 리조트, 통신, 뭐 그다음에 그 뭡니까 식당도 여러 개를 운영하고 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 미얀마 사법 정의에 따라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사람들 수백억 수천억 과거에 우리 권위주의 정부에서 그 치부했듯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2021년 3월이 미얀마에게 왜 중요한가. 네. 이 나라는 10년 전에 700달러였던 나라예요. 국민소득이. 사실상 뭐 없는 거예요. 산업이 없는 나라예요. 네. 그러다가 아웅산 수치와 함께 국민들이 10년, 20년 동안 투쟁했어요. 아웅산 수치는 15년 동안 갇혀 있었고. 그 투쟁 결과 2012년까지 서방 세계가 엄청나게 경제 제재를 했고 못 버틴 군정이 그때도 민아웅 훌라잉이 있었어요. 부으로. 결국 비고 아웅산 수치를 풀어주고 2015년에 총선에서 국민 손으로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민주정부가 들어서니까 경제 제재가 풀리고 수많은 해외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700달러가 1,500달러가 되게 기회를 잡은 거죠. 40년 전에 한국이, 20년 전에 중국이, 10년 전에 베트남이 잡았던 기회를 몇 년 전에 미얀마라는 그 가난한 나라가 잡은 거예요. 네.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근데 쿠데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냥 생각해봐요. 그 아들들이 어디서 뭐 요트 타고 무슨 호화 행각을 벌이는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 미얀마에 투자하려고 했던 다국적 기업들, 네. 펀드들, 다 철수했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는 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미얀마 국민들이 잃어버린 일자리며 아, 그것도 그래요. 네. 놀개 기업이요. 취업의 기업이요. 그 독재자들이 다 날려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게 진짜 아까운 거죠. 이 나라가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아, 무슨 말씀인지 사실 그 생각은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디 투자를 하려면은 우리나라가 한국도 지금 뭐 북한 때문에 불안해서 투자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아직도 군부가 저렇게 재산을 저렇게 해요? 국부를 저렇게 할 수 있는 나라라면 들어왔다가도 나가려고 하겠네요. 국민소득이 10년 만에 2배가 됐다는 말은 우리도 그런 적 있어요. 우리가 80년대 그랬어요. 네. 그러려면 해마다 봉지로 8% 성장해야 돼요. 아시안 개발은행 앞으로 10년 동안 8% 성장을 나라를 꼽은 적이 있어요. 지난해. 와. 미얀마예요. 와. 미얀마 사실 뭐 농담 같지만 사실 미얀마 펀드 같은 거에 투자를 했어도 되는 상황이었네요. 거칠게 말하자면. 그렇죠. 베트남이 10년 전에 그 기회를 잡았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잘 살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수상이 들어갔잖아요. 네. 미얀마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여기서 지금 쿠데타로 그 기회를 군부가. 다 날린 거죠. 와. 그 다음에 이상호님이 저들은 정말 비참한. 예. 군사령관이 올해가 정년퇴직하는 날이에요. 아, 그래요. 자기 권력욕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 5,500만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수백억 수천억 착복하는 것보다 그렇네요. 훨씬 더 나쁜 죄죠. 훨씬 더 장기적으로 더 근본적인 악행을 저지른 거네요.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그 군부도 자기가 말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을 수밖에 없는 정당화를 할 거 아니에요. 합리화를. 뭐라고 합니까? 그 군부는. 이 나라는 군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네. 아시다시피. 네. 58년 동안 집권했어요. 88년에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요. 8월 8일 날. 네. 3명이 죽어요. 3,000명이. 그래서 군부 독재를 날려요. 네.
근데 혼란을 틈타서 신군부가 어느 나라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네. 신군부가 집권해요. 네. 그래서 그때 민주화기를 놓쳐요. 1988년에. 네. 아웅산 수치가 런던에서 귀국하던 때예요. 네. 그때부터 아웅산 수치의 투쟁이 시작되는데 음. 그 군부가 총선에서 한번 지고 네. 문민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지난해 11월에 총선을 했는데 또 아주 박살났어요. 80%의 지지로 문민정부가 또 들어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군이 완전히 권력에서 밀려나겠다 싶으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도 뭐 자기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분이. 그거는 이제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 이런 거죠.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어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아무튼 그분들은 부정선거라고 늘 주장을 합니다. 민의를 담보하는 선거를 자기들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게 국가의 군대라는 거는 그 나라의 어떤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이거에 저항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힘으로는. 근데 이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냥 미얀마 국민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걸 기다려야 되냐 국제사회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 국제사회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 네이버 댓글 우리 정혁 기자 읽어주십시오. 오기정 기자 읽어주십시오. 네이버에서 SSA님이 유엔이란 기구는 뭐하냐 하셨고요. i100님이 평화유지군 파견해야 된다. 네. 이거 어떻게 지금 국제사회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자분들도 잘 알 것 같지만 국제사회 사실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유엔 안보리에서 제대로 된 성명조차 내기가 쉽지 않아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안보리는 만장일치제도잖아요. 네. 이사국 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여러 번 나왔고 네. 기본적으로 미얀마라는 나라가 위치한 지정학적인 위치가 지금 경제적인 위치 이 두 가지 위치가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의 입김이 가장 안 받는 지역에 와 있어요. 왼쪽에 인도, 북쪽으로 중국이에요. 네. 교역의 50%가 49%가 태국과 중국에 치중돼 있어요. 그럼 미국이 미 상무부가 미얀마에 뭘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경제 제재를 했는데, 네. 그거 안 무서워요. 미국은 미얀마의 10대 수출국에 들지도 못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까? 정윤욱 기자가 이 루리앱 댓글 좀 읽어주십시오. 익명으로요. 중국은 미얀마로 뭘 하고 싶은 걸까? 뒤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앞에선 입 싹 씻고 평화유지 명목으로 인민군 끌고 들어가 군부 제거하고 나라를 장악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분쟁을 일으킬 뿐인데 뭐가 갖고 싶어서 저러지? 파리국이에요. 또 익명으로 중국이 미얀마의 모든 이권을 독점하려고 해요. 중국의 1대1로를 군부가 지지하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이 중국이 과연 이거를 지지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무슨 꿍꿍이가 대체 있는 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런 거를? 중국은 G2 국가가 됐잖아요. 일본 그렇죠. 치고. 네. GDP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나라는 당연히 제국을 꿈꾸겠죠. 네. 영국 다음에 미국 네. 다음에 중국 세상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도를 봐보세요. 태평양 쪽으로 영향력을 뻗치긴 쉽지 않습니다. 일본이 있고 캐나다가 있고 호주가 있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있습니다. 방금 그 나라들 다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 그렇죠. 결국 서진하고 있잖아요. 1대1로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중동이나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 서방 세계는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 네. 인도를 가운데 두고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은 전 세계 공장입니다. 네. 공장 돌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석유나 천연가스가 필요합니다. 그걸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려면 네. 벵골만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말라카 해협 저쪽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인도 거쳐서 오른쪽으로 쭉 돌아서 우리나라 쪽까지 거의 오다시피 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네. 근데 그 말라카 해협 지고 있는 거의 다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미얀마를 가로질러서 그냥 석유관과 가스관을 연결하면
그냥 인도양에서 그 벵골만에서 그냥 자기 나라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그걸 추진해서 이미 지금 가스는 한 700km, 석유는 한 1000km까지 연결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누가 정권 잡느냐, 아웅산 수치니 민아웅 홀라잉이 관심 없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이 에너지망과 철도망을 지켜만 준다면 누가 집권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게 중국의 그 1대1로 그러니까 이제 육상이랑 해상 실크로드를 쫙 거쳐가지고 내가 이 중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의 패권을 먹겠다. 그거랑 그렇습니다. 예, 이제 미국의 이제 나는 뭐 나토 옛날에 나토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쿼드라고 하나요? 요 라인을 뭐 먹겠다. 그거에 약간 가운데에 지금 이제 미얀마가 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쿼드에 제가 지도를 보내드릴 건데, 네네. 그 인도, 일본, 그 참여하고 있는 미국, 호주 이 국가들의 점선을 연결해 보면 바다를 중심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 가운데 지름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냐? 미얀마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군부가 이거를 먹는 게 더 유리하긴 하나요? 왜냐면 이 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서면은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런 서방 자유세계의 입김이 아무래도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는 민주진영이 이기는 걸 원하지 않겠네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왕이 외교부장이 미나웅 홀라잉을 만난 지 3주 만에 쿠데타가 났어요.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때문에 유일하게 한 나라밖에 순방을 못 갔어요. 그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미얀마예요. 뭔가 모종의 거래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제 섣불리 그 쿠데타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 사실 그 시각은 많지 않아요. 중국은 아웅산 수치와 미얀마 군부를 교묘하게 양손에 놓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 강화해 왔죠. 그리고 교역량도 막대하고요. 예. 교역량도 많고. 그러다가 이 쿠데타가 터졌고 서방 세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선배, 그 지금 임시 정부가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지금 또 세력을 규합해서 지금 이제 내전 가능성도 있다는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CRPH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모여서 연방정부의 임시 대표위원회를 만들었어요. CRPH라는. 그래서 지금 이제 군정에 쫓겨 다니고 있죠. 일부는 해외에 있고요. 미국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복잡해요. 한 30여 개의 소수민족과 버마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70%의 버마족으로 미얀마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소수민족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 입장에서는 반군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이 반군, 카렌족, 뭐 로힝야족, 샨족 이런 반군과 연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실제 카렌족이 어제 열린 북부 카렌족 시위에 보면 카렌족의 반군들이 나와서 그 시위대를 총을 들고 지켜주고 있는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반쿠데타 세력 시민들이 총을 얻게 되는 거죠. 반군과 연대해서 어제까지는 적군들과 연대해서 미얀마 군정과 싸우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내전이 되는 거죠. 그 아웅산 수치가 이제 민주투사로 유명한 분이지만 집권을 해서 이제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좀 실망감을 샀었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 소수민족들도 이제 같이 한 편이 된 거네요. 불가피하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우리 민족 문제처럼 아주 복잡해집니다. 독립을 할 때 이 소수민족들이 영국 편을 들었어요. 자기들도 독립하려고. 영국이 독립시켜줄 거라고 믿고. 미얀마의 아웅산 장군은 일본에 붙었어요. 독립하려고. 영국과 싸우고 있는 나라에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왼수가 된 거예요. 카렌족, 로힝야족, 로힝야족은 이슬람, 카렌족은 기독교, 버마족은 불교, 종교도 달라요. 그때 왼수가 된 거죠. 그런데 아웅산 수치 입장에서는 군이 권력을 절반을 분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을 유지해야 돼요. 힘겹게. 그러니까 군의 권력을 떼주면서 총선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겨야지 완전히 군을 떨쳐낼 수 있는 거죠. 총선에서 확실하게 이기려면 다수인 버마족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버마족은 뭘 원하느냐? 소수민족을 쓸어버리길 원했어요. 타민족이고 다른 종교니까. 그러니까 군부가 로힝야족을 쓸어버릴 때, 학살할 때 눈 감아준 거죠. 그렇죠. 그 대가로 좀 비약인데 그 대가로 총선에서 막대한 승리를 한 거예요.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엄청 복잡하구나. 이게 대단히 복잡한 배후의 그 사정이 있네요. 그러면 그 군부의 이해관계와 아웅산 수치 여사의 그 선거에서의 그 목적이 그 당시엔 일치했던 거 아닌가요? 어느 부분에서는 다수인 버마족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일치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아웅산 수치는 그것마저도 국가의 번영과 민주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했다. 여기서 불가피했다는 건 소수민족의 희생?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소수민족 입장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도 제국주의자네요. 그렇습니다. 로힝야족이 9,000명 가까이 학살당하고 성폭행당하고 방글라데시로 피난하고 1년 후에 유엔에서 진상조사위원회 해서 아웅산 수치 수반을 불렀습니다. 거기서 아웅산 수치가 학살을 부인합니다.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역사에 정말 미얀마 연방정부라고 하거든요. 다민족이니까. 미얀마 연방정부의 역사에 매우 흠집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이게 기자들이 그러면 그 지금 미얀마에는 지금 외신 기자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몇이나 있어요? 거의 제대로 취재가 안 됩니다. 미얀마 버마 뉴스, 그러니까 BBC 버마가 그나마 좀 정통한 기사를 써왔는데, 거기도 웬만한 미얀마 나우라든지 미치마라든지 인간 언론사는 다 폐간됐거든요. 폐간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기자들이 매 시간 지금 트위터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딘가 숨어서 지금. 기자들이 계속 잡혀가고 있는데. 저는 그것 보고 기사 씁니다. 그 덕분에. 진짜. 그러면 지금 리포트에 쓰고 계신 그림들은 외신, AP 이런 데서 취재한 그림이 아닌가요? AP나 외신에서 올린 그림들도 많지만, 그 영상들 역시 USG에서 사실은 민간인들이 촬영한 게 다습니다. 그대로 된 취재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미얀마 시민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조치고 국민들을 향해서 정말 총칼을 휘두르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파리쿡 댓글 여기 15페이지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님 읽으시겠어요? 파리쿡 덕후 댓글. 파리쿡에서 익명으로요. 정말 마음이라도 한없이 응원합니다. 뭔가 보탬이 되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셨고요. 덕후에서 익명의 덕후님이 방구석에서라도 미얀마 도울 방법 없나 하셨습니다. 미얀마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근데 한국 분들 아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같이 하신 것처럼 동질감 이렇게 약간 동지 같은 그런 애가 좀 생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기자분들이 이야기 좀 해보세요. 아니 아까 이제 저는 사실 아까 선배가 처음에 KBS 9시 뉴스에서 다룬 거를 거기 분들이 이제 그분들의 언어로 자막을 달아서 이렇게 돌려본다는 얘기 듣고 사실 굉장히 마음이 찡하고 되게 미안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방법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지. 내가 되게 무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반성이 들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실 고민을 그렇게 깊게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나라의 분쟁에 민족 문제가 들어가 있고 국제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쉽지 않죠. 저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으로 또 온라인으로 또
뭐 직접 뭐 서울에서, 부산에서, 창원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런 마음들이 합쳐지면 그것이 정치 세력화가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네. 이거 알아요? 제가 이거 취재하면서 아주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미얀마가요? 예를 들어 여기도 메반이라 그래서 일하시는 가사도우미 분들을 메반이라 부르는데, 네. 미얀마 사람들, 태국 사람들 자기들이 7,000달러 번다고 해서 국민소득이 자기들 가사도우미 안 써요. 미얀마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서 불러다가 네. 이 허드렛 일을 시키는. 네.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미얀마 자들 들어와서 지금 어디 의정부에 있는 가구 공장에, 네. 익산에 있는 양돈 농가에 네. 정말 험한 일 하죠. 네. 그 노동자들이 1차로 1억, 2차로 2억 5천을 모금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보냈어요. 투쟁기금으로. 군부가 그걸 추적하고 있어요. 아, 그걸 또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이에요. 안 그래도 정의구현 사재단이나 국내에서도 그런 시민단체들이 그런 모금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조지 소로스도 들으셨겠지만, 네. 소로스는 이런 튀는 행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뭐 본인이 이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겠다 해서 이렇게 아마 막대한 돈을 보낸 것 같은데, 이제 군정이 그걸 뒤늦게 알고 이런 계좌를 계속 추적해서 시민들을 잡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노동자들, 우리 시민단체가 어렵게 모아서 준 돈들도 잘 전달이 되다가 아마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가족한테 송금하는 것도 그러면 추적을 하고 그러겠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국지적인 분쟁, 민주화 투쟁, 유혈 참사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저기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정말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 그 미얀마 사람들에 대해서 연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들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구나. 그렇죠. 동시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예. 이번 기회에 그런 게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막 정치적으로 거의 개입해서 뭐 집회를 갖고 돈을 보내고 그런 것보다 네.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미얀마인들에게나 좀 잘하자.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돈도 보내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요. 보내면 더 도움이 되겠죠. 진짜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지금 아까 뭐 내전 말씀하셨는데 광주도 내전 거의 내전 같이 갔었던 거잖아요. 그 작은 광주 시내에서 도청에서 그랬던 거지만 나중에 역사가 지나면은 폭도라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쪽 이기면 지금 미얀마에 지금 죽어가신 분들도 이 시간이 또 지나고 군부가 계속 잡고 이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일부 폭도라고 남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무장 시위를 하고 있나요? 아니요. 무장하기 쉽지 않아요. 네. 지금 아주 일부에서 화염병이나 투석전, 새총을 쏘고 이러는데 그거는 다수라고 할 수 없고 아직도 여전히 평화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위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 5시에 나와서 한 1시간 30분 간단하게 시위하고, 왜냐하면 바로 발포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게릴라 시위밖에는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데 아까 난민들이 넘어올지도 몰라서 수용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을 정도다 주변국들이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런 어떤 엑소더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쪽이 국경이 굉장히 3,000km인가 그래요. 네, 그리고 좀 허술하지 않습니까? 경비가 원래. 허술해요. 네. 가보면 철조망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단동 쪽에 북한보다 훨씬 더 허술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전에는 그냥 수시로 그냥 이렇게 개구멍이라고 할까요? 네. 그냥 미립국이 됐던 곳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워낙 미얀마에서 이 확진자들이 감염된 사람이 많이 내려오니까 지금 굉장히 삼엄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 행렬이 시작된다면 국경은 쉽게 무너질 것이고 그걸 대비하고 있는 거죠.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왜냐하면 방역을 해야 되니까요. 그것도 방역 문제가 있구나 또. 네.
지금 그러면 나라 자체가 지금 방역 같은 거를 제대로 신경 못 쓰고 있겠네요. 미얀마는. 미얀마는 네. 와, 골치 아프다. 여러모로. 설상가상이네요. 설상가상. 그렇습니다. 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원장 기자가 그 국경 근처에 가서 강가 같은 데 이렇게 다리도 있고 거기서 이제 온마이크를 잡는 거 보고 야, 좀 인간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김원장 기자의 일신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선배가 좀 무리하다가 혹시나 총만이라 맞으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걱정도 들었는데 좀 저는 그 리포트 하는데 선배가 되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너무 보여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너무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되게 뭐랄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기자로서 거기서 좀 가서 활동하시는 게 좀 어때요? 기자들이 미얀마 현지 양곤이나 만달레이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건 어떤 변명으로도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서구 언론이 전혀 못 들어가고 있는데 KBS뿐만 아니고 그걸 떠나서 지금 혹시라도 총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네. 기자가 했는데 거기서 보내오는 사진들 중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총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죠? 칠탄이 장착된 총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미얀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저 같은 기자라는 사람들이 뭐 국제 정세니 뭐 경제적인 분석, 우리가 투자한 게 뭐 60억 달러니 뭐 그게 유엔 제재가 대상이냐 아니니 뭐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 우리가 천착해야 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전 세계 모든 기자들이 그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어제 오늘 만달레이에서 8명 죽었어요. 참 한 명이 죽어도 우리나라 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 정부가 뒤집어질 당연히 가지고 남을 텐데 참 같은 시대에 바로 멀지도 않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김원장 기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정복님이라는 분이 기필코 아픔을 딛고 우뚝 다시 서는 그날이 다시 찾아오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승리를 응원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김원장 기자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우리 KBS 기자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통해서 소식 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없고요. 우리 미얀마 시민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원 기자 하면서 이렇게 김원장 선배를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화상 연결할 때. 그러니까. 그 정연욱 기자 선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앵커 멘트하다 이렇게 손가락 3개 하고 막 나름 좀 한다고 했어요. 아니 그 미얀마 소식이 또 뉴욕 특파원도 황하지 말라니까. 하시고 또 그 대사 인터뷰도 나갔잖아요, 우리. 그래서 KBS가 그래도 나름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싣고 있는 그 안타까움이 선배한테 좀 느껴져서 우리가 좀 안에서 그런 요구를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 데스크들한테. 이게 무거운 이야기 아니었으면 손상훈 기자 결혼 이야기도 축하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네. 뭐 축하는 저희가 더 많이 했으니까요. 선배의 것까지 제가 축하하겠습니다. 유정이도 한 말씀 드시죠. 건강히 되시다 오세요. 네, 고마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지금 뭐 중요한 뉴스가 많죠. 우리 현안도 많고 한데 지금 바로 인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군부의 총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분들이 부디 이거를 정말 잘 이겨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드리고 해서 우리 같이 정말 더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민주화된 나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원고 갖고 계시죠? 없어요. 없어요. 제가 우리끼리 하자. 카톡 보내드렸는데 자 그러면 선배님 저희가 다음에 또 중요한 이거 미얀마도 그렇고 방콕 동남아 이슈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이슈. 감사합니다, 선배. 고맙습니다, 선배.
감사합니다. 입니다. 고맙습니다. 뿅. 여기까지 할게요.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배.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그래. 쉬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남의 나라가 아니야. 아유, 참. 자, 요거 맞아 빨리. 요거.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게 참, 저 껐네 지금. 오늘 돼 있구나.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게 원래 그 전에 또 막 뉴스 많이 나올 때 모시려고 했는데 그때 또 워낙 너무 바쁘니까. 너무 많고 해가지고 제가 좀 약간 다시 방구 돌아갔을 때 다시 연결했는데 외신 기자들을 이렇게 잡아가면, 그러니까 이게 군부가 계속 미얀마를 이제 고립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소식을 최대한 이제 바깥으로 안 알리려고. 이게 이런 식으로 외신 기자를 탄압하는 사례가 21세기에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아유 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나리오인 거지. 우리가 영화 같은 시나리오는 뭐 미국 기자 폭스나 뭐 CNN 기자가 들어갔다가 총을 맞는 거죠. 군부 총에. 그 죽어. 그래야 개입하는 거야 미국은. 미국은 그러면 개입해.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잖아. 자국민이 희생이 당했어요. 네, 자국민이 희생당.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영화 오프닝이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자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미얀마 군부는. 그러니까 그냥 다 못 들어오게 일단 그런 것도 있겠죠. 외신 기자 와가지고 받고 전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해외의 다른 나라의 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듣고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미얀마 역사나 뭐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미얀마의 정치 지형은 더더욱 모르고 아웅산 수치 여사 정도 알지는 사실 뭐 미얀마 양곤에 여행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지 미얀마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안 해봤잖아. 근데 저는 그 로힝야 난민 때 굉장히 아웅산 수치 여사한테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우리 정우성 씨가 맞아요. 그 UNHCR 대사 자격으로 그 우리 9시 뉴스 출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 로힝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단지 그냥 민주화 투쟁과 그걸 탄압하는 군부의 싸움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이게 뜯어보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얽혀 있는. 미얀마 그동안의 그 민주화 투쟁의 복잡한 성격들이 좀 반영이 돼 있어서 좀 쉽게 물론 이제 이 사태의 비극은 우리가 지금 당장 보고 있고 빨리 해소가 돼야겠지만 이게 참 이분법적으로 보기엔 어려운 사안인 것 같아요. 하지만 명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부가 개새끼들이라는 건 그렇죠, 명백하고 국제사회라도 사실은 자국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 또 누가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미군이 거기 또 진주하면 또 거기서 또 이 미국 놈들 미제국주의자들 미국의 그 세력을 넓히려고 또 간다 이런 비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국민들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 내전 간섭은 무조건 안 좋으니까. 자국민 해결이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내전이 이제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전까지 가면 그러면 더 당연히 희생자가 이게 이제 소수민족을 규합해서 이게 내전 상황으로 가면 이건 인명 피해가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국제사회도 더 이상 시민들 편만 들 수는 없게 되겠죠. 자. 여러분 김원장 기자 다음에도 저희가 한번 이런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오늘 근데 이렇게 연결하니까 감사하네요 되게. 네, 되게 감사하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되게 들을만 하셨나요? 저희는 이렇게 우리는 대화하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줌으로 괜찮았? 네. 앞으로 종종 이 특파원분들 제가 연결해서 많이 이거 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얘기 끝났는데 다시 얘기 꺼내서 죄송한데. 제가 사실 9시에 이제 미얀마 소식이 이제 계속 나오면 굉장히 영상이 처참하긴 한데 그게 또 반복적으로 매일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아무래도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워낙 다이나믹하니까 뉴스들이 많은데 9시 뉴스라는 건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 안에서 그럼 똑같은 뉴스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각국의 메인 뉴스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리고 그 양상이 좀 바뀌어서 주말에는 그 뉴스 화면을 보면 군인이 그 그냥 멀쩡히 지나가는 여성을 무릎을 꿇려 그러니까. 기어다니게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5.18 같은 군인들의 학대가 시작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면 이제 앞으로는 그게 양상이 더 심해지겠죠. 아까 뭐 시신에다 총을 쐈다고 하듯이. 참 우리 전쟁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참 참혹한 상황이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거기도 이제 헬기로 이제 기총소수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시간 지나면. 그렇습니다. 저희 대기 요 이슈는 저희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고요. 또 어떻게 하면 또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기자님들. 대들기는 수목 매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업로드돼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 이런 분들은 방송 관련 의견을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 봅니다.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고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렇다면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는 당신 퍼펙트!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또 만나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